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의왕도시공사에 임금과 수당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가 일반 직원들에게만 주던 명절 수당을 본부장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사규를 개정했는데요. 알고 보니 사규 심의 과정에서 수당을 받게 되는 본부장이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셀프 수당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가 먼저 공사의 명절 수당 문제를 보도합니다. 의왕도시공사 보수 규정에 따르면 공사 직원들은 구정과 추석에 월 기본 연봉의 120% 수준의 명절 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도시공사는 자체 사규 심의위원회를 열어 직원뿐 아니라 본부장도 명절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경영사업 본부장과 개발사업 본부장은 올해부터 700여만 원의 명절 수당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셀프 수당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사규 개정을 위해 열리는 심의위원회에 본부장이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본부장들이 본인들 셀프 명절수당 신설 심의 의결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제척, 기피 사유가 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해 참여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였습니다. 김 의원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길 바란다며 산하기관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훈령에 따라 감독기관인 각 부서와 협의하시고 의회와도 협의 절차를 거쳐 주십시오.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원탁회의에 시민과 우리 모두를 초청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한편 셀프 수당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자 해당 보수 규정은 시장 직권으로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의왕도시공사에는 정규직 이외에도 200여 명의 시간제 체육 강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들 시간 강사의 처우 개선을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 문제를 두고는 도시공사 노조와 의왕시의회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예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 체육시설에서 일하는 시간 강사는 220여 명. 이 가운데 180여 명이 수영, 아쿠아로빅, 수영 안전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왕도시공사는 이들에 대한 시급을 올해부터 약 20%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자 도시공사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강사 유출을 막고 원활한 채용을 위해 필요한 건 임금 인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시의회의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3만 원 정도 인상 예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 가려면 저희가 2만 5천 원으로는 강사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3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굳이 합산해서 계산한다 하면은 1인당 한 3, 40만 원씩 손해를 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당시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은 한채훈 의원은 임금 인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시간 강사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정적인 고용 보장과 그리고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의왕시 의회 입장에서 관련해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정규직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시간 강사료 예산은 13억 5천여만 원. 5개월치 임금에 대한 예산만 반영됐습니다. 시의회는 시간 강사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한 후 나머지 7개월치 임금에 대해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지난해 도시공사가 올린 2024년도 채용 공고문과 의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 강사 시급이 각각 달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채용 공고에 올라온 수영 강사와 아쿠아로빅 시급은 각각 2만 5천 원과 5만 1천 원. 하지만 시의회에 제출한 내용엔 시급이 3만 원과 6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시의회는 채용 공고를 기준으로 예산안을 승인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조는 예산안 심사 전 올라간 채용 공고가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시간강사 시급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점차 시의회와 도시공사 노조 간의 신경전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안산시민 프로축구단 안산 그리너스 FC가 이른바 뒷돈 파문으로 창단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선수 선발을 두고 전 대표이사와 전력 강화 팀장 그리고 감독까지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안산시의 감사에서도 선수 선발과 관리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시 시민 프로축구단 안산 그리너스 FC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27건의 지적사항, 36건의 처분 결과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문제가 불거진 선수단 분야는 모두 6건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지난해 8월에 보도한 바와 같이 선수를 영입하면서 강화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해 주의를 받았습니다. 선수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했다며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외국인 선수를 운영하면서 자유계약 신분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구단으로 이적료 없이 이적하게 해 구단의 전력과 금전적 손해를 입혀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수 계약에 있어서는 대표이사 결재 없이 축구단 이름이 새겨진 공인을 임의로 날인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구단과 선수가 계약을 하면 구단은 프로축구연맹에도 계약 승인을 거쳐 선수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른바 유령 선수들이 발생했습니다. 계약서에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체적인 부정이 확인됐습니다.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선수에 대해서는 타기 또는 폐기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는데 계약 당사자들의 법적 대응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축구계의 공정질서를 부정하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며 구단은 내부 견제와 감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다면서 안산 그리너스 FC에 5천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구단이 납부하면 사실상 시민의 세금으로 납부하는 격이어서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구단 주인 이민근 시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구상권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하지는 않았고요. 현재 수사도 좀 진행 중에 있고. 그러면서 축구단 사무국에 공무원을 한 명 더 파견해서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너스 FC는 추가적으로 한 명을 더 파견을 보냈습니다. 물론 한 명이 아닌 두 명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것을 이제 진단하고 함께 어쨌든 정상적인 구조를 가져갈 수 있도록 이제 잘 이끌어 갈 거라 보고 있는데. 한편 안산시는 올 시즌 안산 그리너스 FC에 44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안산시 의회에 예산 승인을 요청했지만 시의회는 1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위법 의심 사례 1,731건을 특별조사해 거짓 신고자 174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과태료 5억 2천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지연 신고 및 계약일자 거짓 신고가 1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 조작 및 업계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다운계약 순으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또 매도 매수자가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이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신고한 375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아파트는 350만 세대, 전체 도민의 7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130만 세대는 준공된 지 20년에서 30년이 된 아파트인데요. 연말부터 이어진 노후화된 아파트 화재 사고에서 보여진 스프링클러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권예솔, 박희분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창틀까지 녹여버릴 강한 위력의 불길이 베란다를 덮쳤습니다. 불이 꺼진 뒤 드러난 아파트 내부 모습.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전부 타버렸습니다.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2명이 사망하고 주민 30여 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틀 후인 지난달 27일 경기도 수원 영통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3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40명이 대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2일 군포시 3번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화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화재 원인을 따져보니 안방 천장의 전등 누전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불로 안방에 있던 주민 1명이 거동이 불편해 미처 대피하지 못하면서 안타깝게 변을 당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했던 화재 사건 속 아파트들을 살펴보면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화 설비가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방법에 따라 9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데다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 또한 16층 이상에만 설치하도록 돼 서울 도봉구와 수원 영통, 군포 3번 화재 현장에는 스프링클러가 모두 없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 말합니다. 일단 소방차가 도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7분 정도 소요되고 거기서 또 구조나 화재 진압을 위해서 건물 내로 들어가는데도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전에 스프링클러 헤드는 일반적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화재를 진압할 수도 있고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제어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가 없는 아파트는 화재 시 재난 피해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뒤늦게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아파트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스프링클러와 같은 안전장치로 화재 피해를 얼마나 막을 수 있을까요? 이어서 스프링클러의 효과에 대해 박희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물 내부에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한 실험 영상입니다. 가연성 물질 나무 더미를 올려놓고 불을 붙이자 순식간에 불기둥이 솟구칩니다. 1분 경과 후 천장에 달린 스프링클러에서 물줄기가 터져 나옵니다. 불길을 잡는 데 걸린 시간은 약 6분. 소방차가 도착해 진압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골든타임 10분보다 4분 앞당겨 초기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플래시오버라고 해서 한 4, 5분이면은 우리가 화재가 최성기 돼서 이제 연속 확산이 되는데 그 단계를 그 전에 막을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설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스프링클러는 건물 내부로 파이프라인이 삽입되어 있고 그 안에는 압력을 받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해 70도 이상의 열이 스프링클러에 도달하면 마개를 막고 있던 연결체가 파손되면서 물이 뿜어져 나와 불을 끄게 되는 원리입니다. 현존하는 소방 설비 중 화재 초동 조치가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문제는 노후 아파트 설치 비중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특히 20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 당시 15층 이하 건물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15층 건물 아파트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 스프링클러를 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실제로 이제 스프링클러 작동돼 가지고 화재 진압되는 그러한 주거용 공간, 공동주택은 거의 없다고. 무엇보다도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714건의 화재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반면 미설치된 공동주택 245건의 화재에서는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100건당 사망자 수로 환산하면 미설치된 주택 화재에서의 사망률이 무려 10배나 높게 나온 겁니다. 안전에 취약한 노후 아파트는 화재 피해에 더 각별한 주의와 예방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평상시에 훈련을 통해서 소화기 사용법을 익혀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는 관계자들은 관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뿐만이 아니라 옥내 소화전 설비 사용법에 대해서도 평소에 익혀두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소방시설 인정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형우입니다.
안산 시내에서 배를 타고 대부도까지 가는 시아호백길이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친환경 선박을 띄우기로 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12월 시화호 반달섬 선착장에 정박해 있는 안산호. 지난해 여름 같은 장소에 계류 중인 안산호. 해가 바뀐 올해도 여전히 발이 묶여 있는 안산호. 햇수로 3년째, 만으로 1년 반 이상을 물 위에 떠 있기만 하고 운항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사과했습니다. 작년에 배를 띄우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7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안산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시화호 백길 사업. 안산 시내에서 배를 타고 시화호를 건너 대부도에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전기 배터리로 운항하는 친환경 선박을 띄우기로 했는데 충전 설비와 동력 체계가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선박과 충전 설비에 대한 안정성 검사는 끝났지만 충전 중에 통신이 끊기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시는 올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돼서야 충전 시험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추위에 취약한 배터리의 특성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겨울에는 이 배를 운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동절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전기배는 운항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산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을 고집할 것인지,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 상반기 안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동력 체계를 바꿔야 되는 건가,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가솔린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있어서 내년 올해죠. 올해 6월 30일까지 최종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시화 방조제가 준공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화 방조제 건설로 죽음의 호수가 됐다가 생명의 호수로 탈바꿈한 시화호에 친환경 선박을 띄우는 사업은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산시가 골머리를 앓으면서도 전면 재검토가 아닌 부분적인 재검토를 결정한 이유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새해부터 광명시가 서울 구로구와 전철역 출입구 문제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명과 구로 사이에 있는 9일역 때문인데요. 광명시는 광명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출입구를 만들 계획이지만 인허가 권한을 가진 구로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두고 갈등이 컸던 두 지자체가 다시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지난 1995년 개통한 9일역입니다. 서울시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광명과 맞닿아 있어 광명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용이합니다. 하지만 정작 광명 시민들은 이 역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구가 모두 서울 방향으로만 나 있어 코앞에 역이 있어도 수백 미터를 빙 둘러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신체적으로 어려운 사람, 또 노인, 노약자들이 어렵고 또 어린이들도 어렵고 그게 있으면은 다 좋죠. 젊은 사람이고 편리한 시간 단축하고. 역 주변 철산동과 광명동 일대에서 2만 7천여 세대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역을 이용하는 광명 시민들은 더 많아질 예정. 민선 8기 광명시는 9일역 광명 방향 출구 신설을 공약으로 정하고 지난해부터 코레일과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시작부터 난항입니다. 인허가 권한을 쥐고 있는 구로구가 해당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로구는 교각을 세우면 장마철 하천이 범람할 수 있고 출구가 늘어나면 역이 혼잡해진다며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의회도 반대 성명서를 내고 광명시청 앞에서 시위까지 벌인 상황입니다. 그 출입구를 설치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 목감천에 교각을 세워야 돼요. 근데 교각을 세우게 되면은 유속이 방해를 받아가지고 수위가 적게는 3cm에서 많게는 9cm까지 상승이 돼요. 홍수 시에는 이게 침수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나와 있어요. 이에 대해 광명시는 구로구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환경 영향 평가와 집안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로구 주민들의 민원은 해소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돼서 사업 자체를 못한다는 거는 좀 저희는 맞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저희는 세부 검토를 통해서 그 구로구 주민들이 제기하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하고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9일역 광명 방향 출구 설치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광명시와 구로구. 한편 양측은 지난해 구로 차량 기지 광명 이전 문제로 적지 않은 갈등을 겪었던 만큼 이번 사안도 무사히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어느덧 인구 100만 도시로 불어난 화성시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폐기물 소각장 부족입니다. 3년째 새로운 소각장 건설을 위한 입지 공모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화성시가 기존 계획을 일단 중지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화성시 하가등리와 가재리에 걸쳐 들어서 있는 쓰레기 소각장. 하루 처리량 300톤 규모로 급증하는 인구로 인한 처리량 증가에 따라 화성시는 500톤 규모의 소각장을 더 짓기로 하고 지난 2021년 9월 입지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비봉면, 양놀이 등 3곳이 공모에 응했지만 반대 주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면서 잇따라 사업 신청은 철회되기에 이르렀고 지난해 9월 공모 절차도 공식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입지 선정을 위한 재공모를 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이 계획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공모를 해 신청을 받더라도 또다시 철회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을 원점부터 검토해 변수 발생을 막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무산된 그런 원인이라든가 소각장에 대한 다른 더 좋은 대안이라든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조금 더 시간을 좀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요. 이게 소각장을 아예 신규 부지로 더 확장을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은 기존 소각장을 증설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화성시는 소각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조정 또는 아예 소각장 증설을 하지 않고 민간 시설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을 올 상반기 중 착수한다는 방침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이상으로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